시청자 여러분, 참으로 비탄한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태원에서 발생한 대참사로 150명이 넘는 고귀한 인명이 이렇게 희생되고요. 또 한 번 우리는 정말 그 엄청난 참사의 나라로 또 낙인박히게 됐습니다. 이미 예견됐던 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올 6월에 윤석열이 이런 말을 했죠. 원전에 대한 안전성, 이 걱정을 관료적 사고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 사고를 버려야 한다. 네, 원자력 발전소의 그 사고, 이게 뭐 먼 나라의 일이 아니죠. 바다 건너 일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아직 20년도 안 된, 불과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고이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고 또 살던 곳을 떠나야 했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또 지구적인 위협이 되고 있고요. 이 원자력 발전의 그 위협, 이 위협을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서 안전한 나라 만드는데 우리가 거울로 삼자라고 하는 것을 관료적 사고라고 했던 이 대통령 시대에 이번 참사는 어쩌면 필연적인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우리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드리면서 또 이렇게 희생되신 분들의 넋을 기립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저희가 좀 애도하는 마음으로 또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또 안전사회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민동기 기자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정상근 기자님 나오셨고. 네, 안녕하십니까. 김묘성 기자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참 소식 접하시고 어떠셨어요? 저는 그 전날에 예, 조금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예, 조금 일찍 잠이 들었거든요. 예. 근데 저희 아버님이 새벽에 전화를 하셨어요. 음, 아버님이 아마 그 아침 일찍 뉴스를 보시다가 음, 혹시나 싶어서 아마 전화를 하신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전화를 받고 서울에 사니까? 네, 예. 그래서 혹시나 큰일이 났다.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사전 정보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버지 말씀이 무슨 말인가 잘 못 알아듣다가 그런 분들 많이 계셨어요. 일요일 아침에야 예. 이 소식을 접하신 분들이 많이 그래서 계십니다. 끝나고 예. 아버지랑 통화를 하고 내가 알아보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때서야 TV를 켰는데 막 뭐 뉴스가 쏟아지더라고요. 모든 방송이 다 특보 체제로 이제 전환됐고요. 핸드폰도 좀 확인을 해보니까 좀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약간 좀 그러니까 현실로 못 받아들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건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죠. 야, 저는 사실 자기 전에 그 이태원에서 그 사고가 나가지고 여러 명이 심정지 상태다 해서 야, 사망 사고 나겠는데 심정지 상황이면은 사실 진짜 회생이 쉽지 않겠다 이런 염려를 하게 되는 지경인데 그래서 야, 이거 진짜 피해가 최소화돼야 하는데 하는 마음으로 이제 잠들었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아무래도 심상치 않으니까 포털 앱을 켜니까 159명 사망. 그냥 등골이 확 오싹해지는데 159명 사망이라니. 어제만 해도 몇 명 정도가 이제 심정지 상황이라고 해서 그래서 아이고 더 피해가 커서는 안 될 텐데 이런 마음 가졌었는데 159명. 159명 아닙니다. 149명. 네. 149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참 저도 오한이 벙벙하고 그리부터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할 말도 잃게 되고 말이죠. 예, 정성근 기자님은 저도 전날 그 뉴스를 보고는 좀 믿기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네. 이런 참사가 발생을 했으니까. 말 그대로 한복판이에요, 거기가. 예. 처음에 저도 한 10수명이 심정지 상태라는 얘기를 듣고 정말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 규모가 너무 커진 걸 보고 너무 놀랬고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좀 의문이었습니다. 의문이 그 이태원에서 그 행사를 한 게 지금 최근에 뭐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그럼요. 5년은 훨씬 넘었죠. 예. 네, 이 작년도 뭐 코로나19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좀 많은 분들이 모일 정도로 그렇게 인파가 많았었는데 이런 사고가 갑자기 올해 들어서 발생을 하니까 좀 믿기지도 않을 뿐더러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해야 했나. 네, 네, 좀 의문이 좀 있었습니다. 네. 우리 김묘성 위원님은. 저는 그때 좀 바로 12시 반쯤, 12시 40분경에 바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현장 영상을 받았었어요. 그때 한번 돌았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영상을 딱 보고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영상을 플레이를 했는데 못 믿겠는 거고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혹시 테러가 발생한 건가. 전혀 사태 파악이 안 되다가 속보 뜬 걸 보고 하면서 TV를 켜고 포털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때 아마 초반에 현장 사진들도 굉장히 많이 카톡으로 돌았었어요. 그렇지, 그러면서 그렇지. 한쪽에 예. 모포로 덮여있는 시신들의 모습. 그래서 저는 처음에 합성인 줄 알았거든요. 이게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일부 극소수의 사람들이 뭔가 안 좋은 마음을 갖고 뭐 합성을 한 것이 아닌가, 조작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믿기 어려운 사진들이 도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사실일까 싶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 모든 것들이 사실로 밝혀지더라고요. 보면서 전 솔직히 아직까지도 이게 실화야? 라고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믿기 힘든 그런 상황이고 그때 밤에 막 이런저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 또 믿기 어려운 소식은 그때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외에 있는 상태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도 실화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급거 귀국을 한다라고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모든 것들 내가 들으면서 믿기 힘든 이 모든 것들이 실화구나 현실이구나 네. 라는 생각이 굉장히 충격스러웠어요. 예, 여러분. 저 아직도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는가.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150명이 넘는 그런 고귀한 인명이 이렇게 희생이 되다니. 예.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상황을 보도하는 언론의 이런 이 보도 행태를 한번 분석해 보면서 안전사회를 위해서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좀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동기 기자님부터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세월호 참사 때 너무 어처구니 없는 보도를 많이 접했기 그렇죠. 때문에 예. 뭐 그때는 여기 정상근 기자도 있었고 김용민 이사장도 있었고 저도 정상근 기자랑 저는 같은 매체에 그 있었고 미디어 오늘에 계셨죠. 예. 그 기자들을 핵목항에 또 보내고 끊임없이 보고를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쪽에서 서울에서 뭐 기성 언론들이 쏟아내는 이런 보도의 간극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황당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과 비교를 해봤을 때 굳이 얘기를 하자면은 상당 부분 나아지기는 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때보다는 생각을 세월호 참사와 비교했을 때 왜냐하면 오열하고 있는 가족들한테 마이크를 막 억지로 막 들이대서 소감이 어떠신지 뭐 이런 걸 묻는 소감을 물었어요. 세월호 참사 때 그랬잖아요. 이거 정말 참. 정신 나간 기자들 많았어요. 그리고 아니. 그걸 시킨 데스크도 많았고 예. 그런 인터뷰는 이번에는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실제로 그걸 뭐 현장에서 하고 안 내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마이크를 갖다 대고 이런 인터뷰는 안 나갔죠. 왜냐하면 좀 조심스럽게 어떤 상황을 좀 어려움 같은 거를 묻는 인터뷰는 나갔습니다만 직접적으로 뭐 소감이 어떠냐 이런 건 안 나갔는데 그 옛날에는 심지어 저런 것도 있었어요. 그 옛날에 그 일간지들은 그 한자하고 한글을 이제 병용했을 때 이제 한자 이름이 반드시 나가야 하는. 그렇죠. 예.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한자 이름 알아서 뭐하게 도대체? 근데 실제로 정치인이나 뭐 명망가들 이름 한자로 쓰는 거야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유족들한테 그 한자를 물어보고 그렇죠. 막 울고 그랬죠. 있는 유족들 가가지고 저기 제가 직접 들었어요. 마음 심자냐, 깊은 심자냐 이런 거 물어보고 말이죠. 그래서 그때 정말 기자라는 직업에 대한 엄청난 그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아니, 그 생각이 많이 시랜드 들었대요. 그 어린이 참사 사건 네. 그 당시에도 취재했던 그 기자분 얘기가 그 울고 있는 어머니 옆에 가가지고 우리 아기 이름에 그 한자가 뭐냐고 물어보게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한 30년 전 못 되고 20년 전 일이죠, 그게. 네. 예. 근데 저는 이번 그 이태원 참사를 다루는 언론 보도는 세월호 참사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 부분 좀 그래도 좀 평가할 대목이 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근본적으로는 별로 달라진 게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조차도 그때 이른 아침에 방송 뉴스를 보면서 잠이 덜 깬 상태에서도 제가 보면서도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인터뷰나 보도가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게 KBS인데 네. KBS 같은 경우에는 제가 라이브로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당시 현장에 있었던 흔히 말하는 목격자들, 여러 목격자들의 인터뷰를 전합니다. 네. 근데 여러 명의 인터뷰를 쭉 전달해서 정리해서 보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이런 상황을 목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기 친구랑 같이 왔는데 자기 친구가 압사당한 겁니다. 본인이 CPR을 한 거예요. 아, 예. 1시간을 했는데 이제 소생되지 못하고. 못한 거죠. 어. 그 얘기를 기자한테 해요. 저는 첫 인터뷰였다면 예.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적 측면이 있었다고 봐요. 그러면 그 뒤에는 안 내보냈어야죠. 그거는. 네. 그분 인터뷰는 안 내보냈어야 됩니다. 근데 한동안 계속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디어오늘이라든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모르겠어요. 그 정확한 순서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체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그 부분을 드러냈고 그리고 SNS에서도 제가 어지간해서는 제가 무슨 뭐 차단, 친구 끊기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당시 그 사망하신 분들 사진을 계속해서 SNS에 올리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제가 몇 분은 강제적으로 차단을 시켜버렸거든요. 근데 그거는 SNS에서 그분들만을 욕할 게 아닙니다. 왜냐? 그 SNS에 올린 거를 또 그대로 보도해서 보도한 언론들이 역시나 이번에도 나왔었고요. 갑자기 예전에 그 세월호 참사 당시가 예. 생각이 납니다. 그때 당일이었는데 JTBC 앵커가 이제 뉴스특보에서 인터뷰하다가 그 이제 구조된 학생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네. 친구가 사망한 걸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구조된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못 들었다라고 한 다음에 곧바로 울음을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랬었죠. 이런 그건 진짜 앵커 자리 내려놔야 됩니다.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각 없는 행동을 한 거죠. 예. 그리고 미디어오늘 등에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긴 합니다만 제목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가급적 쓰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했을 때 항상 제기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악몽, 아비규환 네네. 이런 것들이요. 이런 단어들은 쓰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근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등장했다는 것.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사 관계자분들한테 정말로 그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번 참사를 보도하면서 흔히 말하는 배경화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처음에는 그냥 여과 없이 내보내다가 나중에 이게 블러 처리를 합니다. 블라인드 처리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장면을 이 리포트 배경화면으로 내보내거든요. 저는 그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는 건 이해는 하지만 다른 방법은 진짜 없는 것인지 방송사 관계자분들한테 한번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 저는 SNS 영역이나 이렇게 일반인들이 현장의 그 사진, 영상을 올리는 부분들은 그는 이 시대에 좀 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정권은 이 언론 통제를 너무나 많이 하고 언론 통제를 해서 얻고자 하는 바가 뭡니까? 진실 통제 아니에요. 진실을
그 은닉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에게 불편한 파장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뭐 사실도 조작하고 말이죠. 아니 경찰이 200명이 투입됐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137명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아니 137명하고 200명은 이게 너무 간극이 크지 않습니까? 200명도 숫자가 적은데 137명은 더 적으니까 그래도 200명으로 맞춰놓고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언론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고 또 권력에 의해서 정치 논리로 뭔가 진실이 자꾸 이렇게 덮이는 이런 국면에서는 SNS가 진실을 이제 증명하는 또 증거하는 마지막 수단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시민들이 현장에서 있었던 일들을 올리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진상규명 차원에서라도 원인규명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언론이 보도할 때는 이것을 많이 가려서 특히 그 피해자들, 희생자들 또 가족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 배려하는 자세 이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뭐 애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진상규명은 나중에 하자. 이거는 동의하지 않아요. 진상규명과 애도는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애도 기간을 통해서 진상규명에 대한 이야기조차 못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세월호 때도 그렇습니다만은 진상규명과 애도는 같이 가야 합니다. 예. 진상규명 자체를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이런 시도가 있다면 그런 의도가 있다면 이거는 분수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언론 보도는 뭐 세월호 때보다 많이 나아졌다. 예. 세월호 때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그 사고 그 이튿날 KBS 세상의 아침인가 프로그램 이름 KBS ETBS 나가는 이제 아침 와이드 프로그램 거기서 이제 그 목포 현지에 취재 나간 여자 PD가 마이크 잡고 뭐 최대 규모의 그 수색 구조 작업이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우리 저 세월호 참사의 유족인 유경근 집행위원장 전 집행위원장 예은 아빠 우리 유경근 위원장 말씀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그 침몰 현장으로 가려고 그래도 그냥 가라고 접근하지 말라고 그랬던 자들입니다. 그래 놓고는 공영방송 KBS는 정말 최대 규모의 그 수색 구조 작업이 이루어졌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옆에 계셨던 유족으로 보이는 분이 거짓말하지만 뭐 하면서 쌍욕을 퍼부었잖아요. 그게 방송에 그대로 나갔어요. 그대로 나갔어요. 예. 야, 이건 기념비적인 그런 그 리포트였어요. 그게 그때 리포트가 좋아서 그 기념비적인 리포트가 아니라 리포트를 향해서 꾸짖는 죽비와도 같은 그 유족으로 보이는 분의 욕설. 이거는 정말 한국 언론사의 큰 죽비로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뿌린 보도자료대로 뭐 사상 최대 구조작전 이런 거 뭐 연합뉴스부터 시작해서 어지간한 기성 언론사 내노라는 기성 언론사들은 다 그대로 받아 썼습니다. 예. 전원구조 오보뿐만이 아니고 전원구조 오보. 그 뒤에 펼쳐진 여러 가지 그 정부의 대응이라든가 구조 작업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제대로 보도를 안 했죠. 아니 근데 한번 좀 우리가 지금 좀 지난 시점에서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전원구조 오보는 왜 나왔을까요? 전원구조 오보 우리가 아주 경악을 금치 못할 희대의 오보로 이제 평가하고 있는 전원구조 오보 왜 나왔다고 보세요, 이거는? 그럼 뭐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이 당시 이제 단원고 강당에서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하던 중에 네. 그쪽에서 전원구조가 됐다는 잘못된 소문이 좀 돌았고 네. 그것이 이제 그 전달이 되면서 그냥 여과 없이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거고. 근데 다만 지금 의아한 것은 사실 이제 현장에 있는 기자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MBC 같은 경우에는 목포 MBC. 네, 목포 MBC에서 전원 구조 소식은 사실이 아닌 것 같다라고 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뭐 그때 당시에는 뭐 누군가에게 들은 얘기로 그냥 전원 구조 얘기가 나갔다고 하더라도 뒤이어서 좀 바로 잡혔어야 되는 건데 당시 MBC에서는 그 현장의 보고를 받고도 이 한동안 전원 구조 오보를 계속 유지를 했었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결국에는 누군가의 그 실언, 허언 이걸 갖고 그냥 모든 방송사가 KBS, MBC, SBS, YTN 전부 다 전원 구조됐다고 떠벌렸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MBC 데스크 당시 그 전국부장 누구야 그 사람? 박상우. 박상우. 박상우? 박상 박상후. 네. 박상후. 그 사람은 그 현장 목포 MBC 기자의 정보 보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전원 구조 오보를 유지했고 이게 보면은 그게 진실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떠벌린 것 같진 않아요. 설령 나중에 이게 사실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전원 구조라고 보도해서 얻을 수 있는 정권적 이득이 더 많았기 때문에 저는 당시 언론들이 권력에 충성하는 차원에서 전원 구조 오보를 유지하지 않았겠는가. 혹은 오다를 받았거나 거역할 수 없는 오다를 받았거나. 근데 그때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때 상황을 다시 복기를 해보면은요. 세월호가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속보가 나왔고 네. 그 화면이 영상 화면 사진이랑 이게 이렇게 떴어요. 근데 봤을 때는 잠깐 약간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렇게 있다가 얼마 안 있어서 이제 본격 침몰로 이제. 전원구조 오보가 떴어요. 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 게 처음에는 어떡하냐. 그때 우리 내부에 있는 기자들하고 내근하고 있는 기자들하고 어떡하지 했다가 배가 그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전원구조 보도가 떴고 당연히 저는 저 정도 기울어졌으면은 빨리 해경이라든가 우리 정부에서 대응을 하면은 거기 안에 배에 있는 탄 사람들은 구조할 수 있었겠다. 조금 있다가 실제로 그 자막이 떴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정말 그때 그 방송에서도 여러 번 나와가지고 그때 왜 참 그 유가족 분들하고 그분들한테 밥을 먹고 온 것에 대해서도 좀 죄송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들어왔어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구조가 안 됐다는 거야 계속. 그리고 배는 더 기울어져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연히 그때 뭐 그 오보가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그 오보를 사람들이 봤을 때 아마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예요. 그치? 저건 당연히 구조를 하지.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배가 처음에 기울어진 상황은.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었던 거죠. 거기서 오는 어떤 충격과 허탈감 이런 거는 정말 몇 년 동안 갔죠, 트라우마가. 이게 뭐 누군가가 뭐 의도적으로 이 전원 구조 오보를 흘리고 뭐 이제 그 노출을 했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좀 분명했던 거는 컨트롤 타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예. 이게 기자들이 뭔가 종합적으로 소식을 전하려고 해도 뭐 당국자 누구도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그쵸. 결국에는 이제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그냥 캐치해서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실을 그냥 흘려들은 얘기로 보도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기자들이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정부에서도 이제 이렇다 할 컨트롤 타워가 없었던 뭐 그런 건 분명히 있었었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 누가 그렇게 실언을 했을 수 있는데 허언을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잘 모르고 떠든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메가 미디어들이 그냥 여과 없이 제대로 된 규명도 없이 심지어 현장에서 전원 구조 이거 사실 아니다라는 정보 보고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도하게 된 행위는 이건 달리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보도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랬을 것이다. 당시 보도 책임자들이. 김유성 기자님 당시에 또 취재 활동하셨었고. 그때는 아니었어요. 연예부 기자로서. 네. 그때는 제가 뭘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예. 네, 그럼 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었고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는 정말 배의 거의 5분의 4, 5분의 3 이상이 밖에 나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조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전개가 되면서 정말 그 길거리에 다니는
우리 학생들만 봐도 아, 너무나도 그렇죠. 마음이 아팠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다 같을 텐데 AFP 로이터가 한 목소리로 한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참사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AP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한국에서 이렇게 인명 피해가 컸던 마지막 사고도 이 세월호인데 네. 당시 사고는 느슨한 안전 기준과 규제 실패를 드러냈는데 이번 사고가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공공 안전 기준 개선을 위해 무엇을 정부가 노력을 했는지 세간의 주목이 쏠리게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처음부터 지적을 했었거든요. 처음부터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는 이제서야 뭐 경찰의 아쉬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서야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지금 한국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하고 있다고 보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제가 라디오를 쭉 모니터했는데 와, 난 한 군데 빼놓고는 다 그냥 절절매는 거야. 이게 네.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안전에 무감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이 큰 사고로 이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방송이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다 나머지는 뭐 절절매고 뭐 심지어는 이게 그 주최 측이 없었기 때문에 이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다. 아니죠. 법은 재난안전법에 따르면은 네. 이해자 주최 측이 없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서 참사가 발생할 경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자체와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그 법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법을 몰라서 하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슬쩍 이 책임져야 될 공공 안전의 수호자여야 할 정부 지자체의 이런 안전 무감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언론한테는 정말 역겹습니다. 조금 좀 그 이상한 면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김묘승 씨께서도 얘기하셨지만 그 사실 지금 CNN이나 BBC, 뭐 AP 뭐 이런 매체들은 왜 이런 참사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의문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경찰력이 그밖에 없느냐? 그게 한 번 했던 행사도 아니고 매해 열렸던 행사인데 왜 이런 참사가 2022년에 발생하느냐? 뭐 CNN에서는 뭐 자사에 이제 그 재난 전문 그 전문가가 채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했던 얘기는 설령 그렇게 많이 모일 줄 몰랐다 하더라도 뭔가 많이 모일 조짐이 보이면 실시간으로 이 행정당국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뭐 그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상하게 그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번역을 해서 들었습니까? 아니면 원어로 들어서? 농담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죄송합니다. 아니 부러워서 갑자기. 아, 네네. 예. 아니, 당연히 이제 번역된 걸로. 네, 번역된 하고요. 거예요. 네.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이 책임을 어떻게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그게 자꾸 정치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글쎄 있어요.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니 뭐, 이 사안 자체가 정치적인 사안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요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 참사를 만들었다 뭐 이 얘기는 좀 뒤로 미루더라도 일단 경찰에서 매해 이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 대해서 교통 통제를 해왔고 그렇지. 이 3년 전에 20만 명이 모였을 때도 적절하게 통제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좁은 골목은 일방 통행으로 다니게 하던가.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했었어요 과거에. 그리고 그 네. 영상이 이미 커뮤니티에 돌고 있습니다. 그렇죠. 2021년도에 똑같은 장소, 지금 사고가 일어나는 똑같은 장소에서 경찰이 어떤 행정력을 보여줬는지 아예 영상 자료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이태원역에 사람이 모이면은 이태원역을 서지 않고 그냥 지나치던가. 그렇지. 그렇죠. 거기 참사가 난데도 이태원역에서 거기 그 먹자 골목으로 골라가는 그 길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태원역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하고 또 먹자 골목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니까 거기서 많은 분들이 오가다가 결국에 거기 끼어버린 그런 상황이 된 건데. 그런 그 골목이 그런 골목이라는 걸 미리 좀 알고 그 매년 이제 10만 명이 올 거라고 뭐 서울시도 다 예측을 했더만요. 용산구도 예측을 네. 했었고 그렇다면 경찰력을 충분히 배치해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고 했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안인데 이 얘기를 하면 계속 정치 얘기를 한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경찰 대책회의 다 했죠. 10만 이상 인파가 모인다는 거. 경찰도 하고 용산구청에서도 했어요. 그럼요. 그런데 예. 포인트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인파가 많이 몰리는 것에 대해서 압사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회의에서 전혀 논의가 안 됐고 논의 안 됐어요. 용산구청에서도 논의가 안 됐어요. 논의가 안 안 됐습니다. 예. 심지어 저는 기본적으로 책임을 경찰한테 물어야 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10만 이상 인파가 모였다라는 그런 얘기는 당연히
그 이태원 할로윈 축제에서 그 당시 지역적 특성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당연히 교통을 통제했어야 보고요. 최소한 녹사평에서 이태원역 사이에서라도 500m 안 되는 그 구간이지만 그래서 차량 없는 도로를 만들어서 포리스 라인을 치고 최소한 사람들이 그 차도를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 도로라든가 이런 거에 최소한 그 공간을 만들었다면 저는 이런 잠사는 안 나왔을 거라고 그러는데 뭐 제가 예. 뭐 늘 하는 얘기지만은 그 경찰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그 10만이 모인다는 걸 이미 예견을 하고 다 있는 했죠. 상황에서 이들의 대책은 성추행 방지, 무단 마약. 촬영 단속 그리고 마약 네. 단속 이런 거였어요.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그 경찰이 할로윈 축제를 앞두고 대비한 거는 잡는 거였어요. 잡는 거. 네. 범인 잡는 거. 그러니까 용산구청도 근데 마찬가지였어요. 용산구청도 이렇게 대책 회의를 했다면서, 그러니까 사전에 회의를 했다면서 보도 자료를 뿌렸는데 그 내용에는 역시나 이태원에서 늘 백날 하던 주정차 단속 이런 이야기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속 그리고 그 처벌 네. 여기에만 주안점을 뒀습니다. 그 이들은 그 할로윈 축제에 오는 그 시민들 전부 다 우범자로 본 거예요. 우범자. 우범자인데 범죄 의도가 보인다? 바로 그냥 잡아가지고 처벌할. 그러니까 잡으러 왔지 지키러 온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집회에 아니 집회가 자꾸 집회 나가니까 제가 집회라고 그러는데 이 축제. 행사 이 행사에 오신 시민들을 그 안전하게 그 생명이 뭐 침해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지켜드리는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잡으러만 왔단 말이죠. 이에 바로 이 공안 정권 이제 그 국민들을 처벌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국민들에게 공포와 위험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정권의 특성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국민의 안전 뭐 알아서 잘 지키겠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골목을 잘 아는데 그저 이태원도 자주 가봤습니다. 왜 자주 가냐면 이제 이 큰 옷 옷이 때문에. 예, 네. 그 큰 옷을 파는 곳이 이제 많이들 가죠. 이태원이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라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어휴야 거기 그 사람들이 깔렸다면은 이건 정말 심각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지금도 이 검찰 경찰이 지금 수상해요. 응? 이거 뭐 지금 수사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누구를 수사해? 난 수사한다고 그래서 이뭐 서울시나 용산구청 뭐 경찰 혹은 뭐 소방서 이런 데에다 수사를 하나? 이 안전 그 대비를 미흡하게 해가지고 이들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수사하나? 근데 뭐 이런 걸 수사부터 할 필요가 있나? 감사부터 하고 그다음에 감사원이 이제 판단했을 때 처벌감이다 판단되면은 알아서 고발할 텐데 봤더니 그게 아니라 뒤에서 누가 밀었다. 토끼 머리띠에 남성이 밀라고 했다라면서 경찰이 CCTV 현장 증언 분석해서 뭐 조사를 시작할 것이다라고 기사가 많이 뜨고 있습니다. 이게 세월호 참사 때 말이죠. 세월호 참사 때 누구한테 다 뒤집어 씌웠습니까? 이준석 선장. 예, 그 이름도 참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준석 선장한테 다 뒤집어 씌웠어요. 한 사람 더 이준석만 뒤집어 씌우기 그러니까 홍가희 결국에는, 홍가희 홍가희 씨. 씨. 아니 그보다도 저기 선사 유병헌. 네. 그렇죠. 청해진에 온 거기다 뒤집어 씌웠죠. 근데 이게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이제 그 선장하고 뭐 선주의 책임이 없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이 있죠. 물어야죠. 그렇죠. 예, 충분히 물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근데 적어도 그때 이제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쯤에 구조 요청 전화가 갔습니다. 거기서부터는 박근혜 정권 책임이죠. 그렇잖아요. 망망대해에 지금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누가 이 배에 타고 있는 그런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국가 공권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구조 요청 전화가 간 이후로는 다 박근혜 책임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1, 2, 3 정장만 처벌받고 나머지는 하나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예. 거기 배 안에 또 있어라, 나오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이 선내 방송을 듣고 객실에 있었던 우리 300명 승객들은 그렇게 그냥 희생되신 거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로 이것도 지금 국가공권력, 윤석열 정권이 책임을 질 일인데 이걸 좀 어떻게 회피해 보려고 밀었던 사람을 잡는다? 그거 잡아가지고 어떡하게? 처벌하겠지. 그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이 사람의 과거, 인생사 다 털어가지고 완전히 그냥 결단 내버리고 뭐 십수년 혹은 뭐 사형 선고까지 내리고 그걸로 이 문제가 덮어질 문제입니까? 얘네들은 매뉴얼이 똑같아. 위기관리 매뉴얼, 정권 위기관리 매뉴얼이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개정 증보판도 안 나온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정말로 그런 의도와 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건은 그렇게는 안 돼. 왜냐하면 외국인도 26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들의 증언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뭐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기 전에 이번 사고가 어떻게 해서 발생했는지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하기 전에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프레임 전환을 시도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역풍을 맞을 거라고 생각을 우리가 다 하고요. 봤기 때문에. 네. 증언자들이 너무 많고 목격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까 박근혜 정부 세월호 참사 얘기했을 때 김용민 이사장이 박근혜 정부 책임론 제기했잖아요. 네. 저는 어디까지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인가도 반드시 저는 원인 규명과 함께 이거는 나중에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직접적으로 아까 경찰 얘기를 했고 그 경찰이 다음으로 이번에는 앞서 사고 전혀 대비하지 않았다는 점 맞습니다. 경찰한테 책임 물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용산구청 있지 않습니까? 용산구청. 여기는 책임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경찰은 사전에 이런 많은 인파가 몰릴 것에 대비해서 적절한 조처를 저는 취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좀 책임을 물어야 되는 대상이라고 보고 두 번째는 용산구청 같은 경우에는 물론 경찰과 똑같이 사전 대비를 했었어야 되지만 최소한 이런 참사가 발생했을 때 뒤에 사후 대처라도 저는 제대로 했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안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거 한겨레 기사를 보고 진짜 경악을 했는데 어제 저녁 7시예요. 정확하게. 어제 저녁 7시 한겨레 기자가 찾아갔습니다. 용산구청사를 찾아갔어요. 저녁 7시니까 모든 직원들이 거의 다 출근하다시피 해서 용산구청에 있는 모든 불빛이 다 켜져 있었대요. 근데 외부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한 것 같은데 한겨레 기자는 블라인드를 다 쳤답니다. 특히 구청장실도 블라인드를 쳐놨고 그리고 심지어 용산구청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구청장 핫라인 연락처를 공개했거든요. 이쪽으로 연락을 하시면은 핫라인이라는 게 뭡니까? 실종자 가족분들이랑 이런 유가족분들이 할 때 처음에 어디를 전화를 하겠어요? 그 관할구역이 용산구청이지 않습니까? 핫라인은 전화를 보고 전화를 할 텐데 한겨레 기자가 전화를 했는데 불통이었답니다. 전화 연락이 안 되고 용산구청은 다 블라인드 쳐놓고 직원들은 다 출근했는데 뭐 어떤 뭐 이런 뭐 대처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저는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용산구청. 그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 커뮤니티에 글이 많이 돌았었는데 이미 구조 작업이 막 벌어지고 있고 용산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았던 그 새벽에 토요일에서 일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SNS에 홍보글을 올렸다가 바로 삭제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용산구청장의 SNS 보면 다 닫혀 있거든요. 몇 가지는. 그러니까 소통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분노의 표출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창구는 지금 닫아놓은 상태이다. 라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심지어 그 사망하신 분들이 잠시 그때 급박한 상황 때문에 잠시 어디 체육관에 있다가 이제 병원으로 다 분산돼서 이동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실종자 가족분들이나 유가족분들이 병원을 스스로 알아서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용산구청에서라도 그거라도 제대로 했었어야죠. 저는 정말 이 용산구청의 이 이후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정말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정상근 기자님. 네. 저는 뭐 전반적으로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국정조사감이다.
왜냐면은 뭐 이제 그 행정력 자체에서 굉장히 큰 뭐 구멍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뭐 지금 뭐 토끼 머리띠가 뭐 밀었니 안 쨌느니 뭐 그거는 뭐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한들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몰려 있는 상태에서 이게 누군가가 이게 미는 그런 느낌이 오면은 그 오늘 뭐 아침에 뉴스공장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상 상태가 굉장히 그 본인을 보호하려는 욕구가 그쵸. 굉장히 강해져서 그렇지. 주변에서 이제 압박이 심각하게 들어오면 이제 본인도 이제 밀게 되고 좀 아니, 그런 상황이 좀 그럼요. 이어진다고 하는데 또 이제 미러가 아니라 잘 들으면 또 뒤로 또 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자의 인터뷰가 있었어요. 네. 현장에서. 근데 친구를 다 잃은 역시 생존자였고. 아이고, 예. 근데 앞에서는 계속 압박을 당하니까 뒤로라고 다 같이 한 구호처럼 외쳤고,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못 들었을 수도 그게 있잖아요. 사실은 이제 밀었던 방향이 그 출구, 그 네. 지하철역 쪽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사정도 모르고 그냥 서 있는데, 네. 빨리 좀 앞으로 가라. 그래서 여기 좀 이 상황을 해소하자. 네. 이 차원에서 미러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미러가 아니라 원래 뒤로인데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네네네. 이제 저 또 미러로. 현장 상황이라는 것이 예. 뭐 어떻게 들릴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모르는 거죠. 이런 뭐 여러 가지 그 뭐 상황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또 범죄 혐의를 특정해 가지고 누군가를 수사한다? 야, 이거 진짜 이게 너무 전 이런 엉터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지점에서 그 지금 이 수사도 뭐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타개해 가지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그에게 몽창다 이 사태의 그런 책임 비난의 어떤 화살을 다 전가시키는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무슨 머리띠? 토끼 토끼 머리띠 머리띠에 했다고. 어떤 누군가를 잡으려 한다. 이건 굉장히 야비한 짓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왜 거기 일방통행 안 시켰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왜 사람이 왔으면 안전 질서를 책임져야 되는데 왜 안 했습니까? 그 책임부터 물어야지. 할 수 있었는데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왜 거기 참석한 시민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려고 그래? 이게 진짜 사악한 거예요, 이거는. 오늘 경향신문 기사를 자세히 보면은요. 예. 참사가 발생했던 그 길 있지 않습니까? 네. 폭이 한 4m 정도 되는 그 상황하고 비슷한 곳이 이태원역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태원역에서 그냥 승차를 하도록 그냥 내버려뒀잖아요. 네. 평소처럼. 네. 그러니까 거기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내려가려고 그러고 올라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거의 비슷한 상황인데 사고가 안 났어요. 이태원역에서는. 왜 그러느냐? 영무원들이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통제를 했다는 거예요. 방향 정도 방향 정도 최소한. 하고 너무 한쪽으로 몰리지 않도록 곳곳에서. 그리고 그렇게 통제를 했을 때 그 이태원역에 있던 시민들이 그 통제를 잘 따랐답니다. 아유, 그럼. 그래서 이태원역에서는 사고가 안 났어요. 근데 위에서는 통제를 안 했잖아요. 네. 사고가 났잖아요. 이게 뭘 시사하겠어요? 참. 저는 또 지금 너무 안타까운 분들, 미리 참 너무 걱정이 되는 분들이 바로 우리 유가족 분들입니다. 그렇죠. 예. 유가족 분들에게 또 고난의 시간이 닥치는 게 아닌가. 세월호 유가족들이 겪었던 그 고난의 시간처럼 말이죠. 순순히 윤석열 정권에 협조하지 않으면은 또 무슨 보상금을 노린다. 이딴 개소리로 이 유가족분들 가슴에 또 대못을 박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정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이 사태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 규정 그리고 본말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김효성 기자님. 네. 예. 저는 사실 뭐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정쟁을 자제하자, 초당적 협력 다짐하자라고 하면서 좀 정치적인 비난이나 비판으로 번질 수 있는 것을 완전 배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정치인들이 정쟁을 일시 멈추는 것과 언론인들이 어떤 원인과 대응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취재를 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인데, 여태까지 쭉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언론이
국가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데에는 굉장히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글쎄 말이에요. 반면 그곳에 모인 일반 사람들에 대한 비판의 수위와 그 태도가 매우 자극적이고 가혹하다. 이건 진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네, 같아요. 라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목격돼서 물론 지금 월요일부터는 약간 스탠스가 조금은 바뀌고 있는 게 이제 행정력의 비판이라든지 정부의 역할과 책임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초반에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았어요. 일단 보도를 통해 본 그 할로윈 축제 그 자체에 시민의식이 실종됐다라는 것을 넘어서 그곳은 광란의 현장이었고 인간성을 상실한 이들이 모인 지옥 같은 곳이다라고 묘사가 될 정도로 어떤 미친 새끼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읊어드리겠습니다. 네. 매일경제에서는 악마의 놀이판 같았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매일경제. 네, MBN에서는 이태원 사망 사고에도 나 몰라라 새벽 2시까지 클럽 긴 줄이라고 현장의 상황을 그대로 전하기도 했고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국경제 같은 경우에는 이태원 압사 현장에서 가장 끔찍했던 건 점점점이라면서 현장에서 CPR을 한 의사의 소감을 전했어요. 의사가 뭐라고 전했냐면 여기에서 가장 끔찍했던 건 구경꾼들이었다. 환자가 실려가는 상황에서 홍대 가서 마저 마실까라고 말하는 걸 듣고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 몸서리가 쳐졌다라고 말한 인터뷰를 실었는데 당연히 이렇게 말한 거는 무개념이고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죠. 그리고 또 일요신문에서는 간판에 올라간 외국인 퍼포먼스가 아니라 비극의 시작이었다라고 콕 규정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일요신문에서는 반박 기사를 싣긴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런 기사들이 쭉 나오고 난 다음에 커뮤니티 같은 곳에서는 이 논란에 대한 반박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현장에서 목격을 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의. 뭐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사고 후에 음악을 켜고 계속 클럽이 운영이 됐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은 사실 경찰들이 오자마자 인근 가게들의 음악을 다 끄게 했다라고 좀 정반대의 이야기를 보여주기도 했고 또 그 현장에 아니, 그 가게에 계신 분들도 네. 사태가 발생했는 줄 알았으면 껐을 겁니다. 맞습니다. 몰라서 안 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현장에서 인터넷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었었대요. 네. 그래서 옆에 구급차가 와 있고 경찰들이 있어도 이게 코스프레라고 착각할 정도의 어떤 분위기도 됐었고 전혀 무슨 일인지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물론 무개념의 사람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를 영상을 보고 알긴 알았지만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악마 같았던 건 아니다. 그렇죠. 라고 이야기를 했고 몇몇 이상한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모습에 너무나도 슬프다라는 그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인간성의 어떤 타락, 시민의식의 부족이라고 단정짓는 기사들이 정부나 어떤 그 관계 부처들을 지적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압도적으로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렇게 네. 해가지고 언론사가 얻고자 하는 이득이 뭐야? 야, 저기 정권적 위기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 언론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다고 이 메시지를 좀 던지는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 아니 할로윈 축제가 뭐 이번에 처음 열린 것도 아니고 매해 있었는데 그렇죠. 매해 욕했냐 이거야? 맞아요. 아니잖아요. 이 참사가 나가지고 결국에는 이게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야기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책임 소재를 그 시민들한테 덮어씌우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 사악한 언론들이. 네. 야, 나쁜 놈들입니다, 정말. 정권을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예. 근데 어쨌든 이건 좀 굉장히 좀 큰 문제였다고 저도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파이낸셜 뉴스 기사 제목을 봤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헬로윈은 켈트족 기념일인데 한국에서 태폐적으로 변질됐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이 어떤 효과를 유발하냐면 거기에 계신 분들에 그쵸. 대한 비난으로 이어져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딱 얘기해 보면 거기 있는 분들은 이태원에서 축제 같은 걸 하니까 그냥 코스프레하고 나가서 술 한잔 드시려고 네.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아무런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할로윈 문화도 뭐 이제 그런 문화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우리 젊은 세대들이 뭐 어디서 뭐 축제 같은 걸 즐길 수 있는 문화나 뭐 제대로 된 게 있습니까? 아니 저기 유치원에서도 그 어린 아이들 그 뭐 꽃갈 모자 같은 거 네, 쓰더만요. 우리 아들도 그랬는데 네. 그 우리 아들이 사탄 문화에 뭐 이렇게 휘말리고 그러니까요.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즐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할로윈이 태폐적
부로 변질됐다라는 파이낸셜 뉴스의 회식 자리는 그렇게 건전합니까? 그렇지. 저는 그걸 자꾸 왜 거기 갔냐. SNS도 그런 분들이 간혹 보이는데요. 네. 그 언론 보도도 많이 보이고. 아니 그러면 어떤 사람이 뭐 어떤 축제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어떤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거기 간 사람들이 문제예요? 그 페스티벌이라든가 축제라든가 그 어떤 행사를 할 때 그 주체 그리고 만약에 주최 측이 없다 하더라도 그 만약 지자체, 정부 이런 쪽에서 나머지를 운영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역할 책임이 있는 건데 그 사람들이 잘못을 한 거지. 거기서 사고가 났다고 거기 왜 갔냐? 아니 이런 원시적인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폭력적인 질문이. 지금 기사 나온 것도 보니까요. 매일신문에서는 이렇게 지금 온라인의 어떤 분위기를 전하면서 할로윈 상술 거절, 노 할로윈이 온라인에 공유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문화 자체에 대한 어떤 반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야, 이거 참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세월호 참사 때도요. 수학여행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 한기총에 그 뭐 대표적인 인물은 아닙니다만 조광작이라고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인데 가난한 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경주 불국사로 가면 되지 왜 제주도로 배 타고 가다가 이런 사단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 이런 개소리를 읊었습니다. 목사님이라고요? 아니, 난 목사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제 저 평화나무가 또 보도한 내용인데요. 어떤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참사 다음 날, 그러니까 어제죠. 10월 30일 일요일 예배 때 주말에 청년 예배 참석하는 청년들은 이태원에 갈 시간이 없었을 것이다. 주일 성수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토요 청년회 예배 참석하는 애들이 거기 갔을까 안 갔을까? 갈 시간이 없지.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문화를 마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태원에서 헬로윈 데이인가 뭔가 해서 애들이 희생됐는데 헬로윈은 켈트족이 만든 이방의 우상을 숭배하는 절기인데 이게 미국에 와서 성탄절보다 더 화려한 행사가 되면서 미국 복음의 적이 됐다. 어제 희생된 애들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예수 믿을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거기 간 사람 중에 기독교인은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거예요, 지금. 예. 우리는 세상의 명절, 세상 모든 축제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그랬다면은 애들이 어제 희생이 안 됐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망언이죠. 자, 이 말 누가 했을까요? 뭐였는데? 정강원? 혹시 정강원? 정답입니다. 네. 아주 입에 빤스를 물고 그냥 또 개소리를 시전했습니다. 아니 근데 뭐 그렇게 정말 극적인 소위 말해 개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 외에도 이 SNS 인스타에서 스토리를 보면 지금 오늘부터 뭔가 이렇게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로윈 문화에 동조한 어른들의 책임이다. 반성한다. 할로윈 문화를 가르친 이 시대에 뭐 미안하다라는 글들이 개신교들 사이에 애들이 조금 이제 뭐 퍼지고 있더라고요. 배워가지고 네. 뭐 할로윈 데이를 즐겼다 이런 잘못된 얘기입니까? 문화를 전달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라는 글에 추모글들이 참 많더라고요. 윤석열이한테 책임을 묻지 않게 하려고 아주 기를 씁니다. 애를 많이 쓰네요, 진짜. 그 할로윈 얘기라니까요. 조선일보가 트위터가 있잖아요. 예. 그 29일에 쓴 기사가 있어요. 그 기사 제목이 극성맞게 할로윈을 챙기는 것보단 우리나라 명절인 단오를 챙기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 이런 기사 언제 제목. 기사가 나왔어요? 29일자. 29일자. 야, 그 근데- 전날에 사고 전날에. 근데 아니 기사 자체도 참 어처구니 없고 유치하지만 네. 어처구니 없네요, 진짜. 이게 경악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사를 30일 오전에 트위터에서 다시 리트윗을 합니다. 그 사람이 150명이 넘게 사고 이후에 예, 30일 어제 오전에. 그래서 이게 지금 제정신이냐 라는 비판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 트위터 처음에 했던 거를 지금 찾아봤거든요. 다시 이 페이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웠어. 지운 것 같습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야, 나 미쳤구나 진짜. 아이고. 근데 사실 뭐 아까 전에 외신 이렇게 말씀 조금 나눴던 것처럼 이게 이태원 참사가 새벽 1시쯤 한국 시간으로 새벽 뭐 12시 반 1시쯤에 그 보도가 되자마자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도 바로 실시간으로
그 속보창 띄워놓고 보도를 했거든요. 음. 근데 처음부터 나온 얘기가 그거였어요. 장기간 홍보됐던 행사였던 까닭에 인파 관리와 계획 뭐 관련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처음부터 그래, 제기를 이게 했거든요. 정상적인 안목이에요. 네. 정상적인 그 사태 파악이라고. 그 BBC 네. 할로윈 대위 그리고 시민들을 탓해. 그건 진짜 아유. 그 제가 억지도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오기 전까지 확인했던 부분은 BBC 그 페이지에도 보면 커뮤니티에서 BBC의 보도 시민 인터뷰가 화제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제목이 그거였어요. 절대 한국 방송에서는 나올 수 없는 인터뷰라는 거였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현장에 있었던 그 참여를 했던 우리나라 청년 2명이 인터뷰를 하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제 생각은 경찰들의 준비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경찰분들이나 구급대원 고생하시는 건 잘 알지만 준비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인터뷰가 BBC 메인에 올라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정도의 지적도 시민 인터뷰는 싫지 않는 모습. 이것조차도 민감해하고 두려워하는 모습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꾸 정치공세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사실 이 정도 참사가 발생했고 경찰이 이렇게 대비를 못했으면 물론 이제 일선에서 하시는 경찰분들은 잘못이 없지만 경찰청장은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당연하죠. 예. 네, 최소한 경찰청장은 책임져야 되는 일이고 지금 행정안전부 장관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냈는데 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까지 경찰국도 신설을 했잖아요. 행정안전부에서 물어야 되는 일인데 경찰이 뭐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였나요? 그랬죠. 그리고 뭐 사람 수가 경찰을 많이 배치할 이상민 장관은 자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 잘 아는 건지 모르겠는데 경찰의 계속 사전 모순된 배치로 얘기를 해요. 이번 이태원 참사가 해결된 문제가 아니다. 야, 이런 그러면은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 참사가 그러면은 뭐 앞으로 또 발생해도 뭐 할 말이 없겠다. 그러니까 이상민이 아까 얘기했잖아. 아까 김효성 기자 얘기하면 CNN이 응. 이 이상민 장관 발언을 대놓고 까거든요. 한마디로 비판하거든요. 그 전문가들 얘기를 빌어서 CNN이 비판합니다. 전문가들은 당국이 인파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대응할 책임이 있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판을 하면서 전문가들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NN이 이렇게 전할 정도면 얼마나 대한민국의 행안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한심하게 보이겠어요. 근데 이게 그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서 한 얘기라고 저는 또 생각이 드는 게 오세훈이도 이게 내 책임인지 한번 곰곰이 살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그랬죠. 했단 말이죠. 아직 도착한 지 얼마 안 이 됐으니까. 지금 그 법에 따르면 재난안전기본법에 따르면은 행정안전부 지역 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보면은 그 공공 민간 구분 없이 순간 최대 관람객 1,000명 이상 네. 예상 시 안전계획 수립 시행. 이보다도 소규모라도 특성과 위험성을 고려해서 시행하도록 이게 분명히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 조항을 보면은 권고적 조항이에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되어 네. 있죠.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번 우미안산 참사처럼 이 대법원 판례로 남은 거는 그 권고를 할지라도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않는 경우에 것이 비합리적이다. 권고라고 하는 것은 하라는 것이긴 한데 강제성이 좀 없어 보이긴 하잖아요. 근데 타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를 묵살했을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라는 부분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상민이나 오세훈이가 나에게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이건 나름대로 처벌이나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한 나름의 레토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너무 궁색하죠. 그러니까 변호사인 사람이 오세훈이고 판사 출신인 사람이 이상민인데 나름대로 법리를 판단해서 한 레토릭이라고 저는 판단돼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공감을 하는 게 그 둘 다 법조계 인사지 않습니까? 네. 법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거면 왜 행안부 장관을 하고 왜 서울시장을 합니까? 아니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은 정부가 지는 겁니다. 무한 책임을 질 마음이 없는 애들이죠. 없다는 거라고 네. 저밖에 그 해석이 안 권력을 돼요. 누리기만 하고 그 책임은 안 지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한테 뭘 기대를 합니까? 우리가 생명과 안전과 재산을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것을 우리가 요구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예요. 그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상황을 뭐 미리 짐작했다라고 말하는 건 너무 좀 오만하고 오만방자한데 제가 사실 참 뭐 제가 옳았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하인리히의 법칙을 전에 한번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큰 참사가 발생하기 전에 이런저런 작은 징후들이 발생한다라는 법칙이거든요. 하인리히의 법칙.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부 들어서는 뭐 비행기나 선박을 이용하지 마시고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마시라.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 이거는 뭐 제가 무슨 앞날을 예측하는 뭐 선구안이 있어서 천리안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켜주지 않으니까요. 이 정권은 국민을 지켜주지 않으니까요. 그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래요. 하여튼 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은 적어도 이번 한 주 동안은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심히 애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마음 깊이 이 아픔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방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나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주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민동기 기자님, 정성근 기자님, 김묘성 기자님 모두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